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홀릭 대표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9시 2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장전 해외 시황, 해외 주식 소개, 국내 주식 교육, 그리고 국내 주식 소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을 통해서 저 홀릭과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다 아시는 노란톡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홀릭 안전매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이야기 못해드린 시황, 파생상품 전략, 주식교육, 종목 전략 등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제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마이너스 0.29%,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53%, 나스닥 마이너스 1.56%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유가 상승세, 그리고 국채 금리 등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은 이제 전날과 비슷한 맥락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2주 후인 3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제한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재와 같은 너무 낮은 금리 수준은 더 이상 경제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내리지 않으면 향후 회의나 여러 회의에서 그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말했고요. 돌이켜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기 전에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면서 지난해 공급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급등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월 FOMC 정례회의는 오는 15일,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고점 대비 조금 밀리기도 했는데요. 차트를 잠깐만 보시면 이제 최고점, 이 차트가 크루드 오일 5월물이고요. 4월물을 보시면은 최고점이 116.57달러까지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이란의 핵합의 복원이 타결되면서 고점 대비 좀 진정세를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장 초반 대비 꽤 많이 장중에 빠진 것을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에너지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누그러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는 고점 대비 빠지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100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전기차 관련주인 테슬라나 리비앙 오토모티브가 4%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닷컴, 메타 플랫폼스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는 기술주, 금융주,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 관련 종목이 주로 하락했고요. 에너지와 헬스, 산업 소재, 부동산 관련주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접점 매수 시점과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해외 주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식은 우버입니다.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제품을 지원하는 기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이 회사의 운영 부문에는 모빌리티, 딜리버리, 화물, 그리고 기타 기술 프로그램 부문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부분은 자동차, 삼륜 택시, 오토바이, 미니버스 택시 등 다양한 차량을 통해서 모빌리티 운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어플인 거죠. 그리고 딜리버리 부분은 소비자의 지역 레스토랑 검색과 주문을 도우며 픽업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정 마켓에서는 식료품과 편의점 배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또 배달 서비스 어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부분은 플랫폼에서 운송업체와 배송업체를 연결하고 배송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타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우버, 엘리베이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율 차량, 승차 공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버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들어오면서 작년 4분기죠. 흑자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빌리티와 딜리버리 쪽에 시너지 증대가 왔고요. 그리고 외형적인 성장을 일으키면서 핵심 부분이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개선된 비용 구조라든지 모빌리티와 딜리버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지난 분기에 이어서 흑자 전환을 좀 이어오게 됐고요. 순이익은 그랩과 오로라의 평가이익 반영으로 8.92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흑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쪽에서는 총 거래액이 113억 달러가 이제 달성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 수가 공급 부족이 되어서 이로 인한 비용 지출이 일부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진 하락의 이유는 계절성으로 인한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출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진 목표는 한 10% 정도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딜리버리에서는 총 거래액이 134억 달러로 여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이제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좀 이 우버 탑승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 모빌리티와 또 딜리버리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전부터도 모빌리티 플랫폼의 기본적인 허들은 수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버의 주요 사업 부분인 모빌리티, 딜리버리 모두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흑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부문 간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오미크론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허들은 뭐냐면 오미크론 영향 하에서 2019년 수준의 이 회복을 할 수 있느냐인데요. 우버가 가진 두 가지 사업 부문의 시너지는 다른 경쟁사 대비 굉장히 빠른 회복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딜리버리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른 회사, 업체 인수가 완료되면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광고와 관련된 매출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이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 P2P 차량 공유를 또 서비스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공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부문 간 시너지 효과 그리고 구독 서비스 효과 같은 것도 앞으로 발생해가지고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블룸버그 기준으로는 좀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2월 11일 우버는 인베스터 데이라는 것을 개최를 해서 앞으로의 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중장기 성장을 위한 신규 시장 공략 그리고 신규 사업 투자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차량 공유의 신규 국가 그리고 배달의 신규 카테고리, 광고, B2B 등의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차량 공유 운영이 어려웠었던 스페인이나 독일, 한국 쪽에서도 앞으로 좀 우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배달 같은 경우는 음식을 넘어서 음식료와 배달 대행까지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고는 2024년 매출을 10억 달러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차량 공유나 배달 운영을 최적화하면서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사분들, 운전자분들을 앞으로 확대를 해서 운행 시간을 확대해서 시간당 5% 이상의 수익 개선 효과를 만들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또 신사업에 대한 성장도 기대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광고 사업을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수익이 좀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택시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수혜를 본 것이 딜리버리도 있지만은 모빌리티까지도 모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는 화물 트럭 관리 SW 업체 트랜스플레이스를 이제 또 2.6조 원에 인수한 바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8위 화물 업체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물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현재 우버는 화물 배송을 필요로 하는 화주와 트럭 운전사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네트워크와 플랫폼 관리 역량이 만나면은 또 시너지 효과가 좋겠죠. 그러면은 우버의 차트 상황을 또 잠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2021년 이제 2월 고점 이후에는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닥 다지기를 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리기까지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하락한 기간보다 더 많은 다지기를 하는 것이 평균적인데요. 빠른 주식들의 경우에는 저점 대비 반등이 빠르고 좋다면 어느 정도 가격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다지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탄력이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오프닝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에 주가도 함께 잘 따라와 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31달러라는 가격보다 한 단계 레벨업한 이 35달러에서 40달러대 이때에서 이제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월 24일에 이날 이제 충격은 있었습니다만 저점을 찍고 빠르게 반등을 해낸 것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이 지점을 더 이상 깨지 않는 것이 좋고요. 60달러 이상의 상승까지는 시간상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해외 주식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말씀드릴 주식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GPU 디자인 회사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93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그래픽카드 칩셋 지포스 시리즈 그리고 메인보드 칩셋 엔포스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와 반도체 기업 중에는 시가총액 1, 2위를 경쟁하고 있고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 주가는 사실 20%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긴축의 그림자가 경기 민감 섹터인 이제 반도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주가 가치가 많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회사로만 봤을 때 이 엔비디아와 또 이제 다른 사업을 좀 함께 보았을 때는 다르거든요. 여전히 성장 기대감이 높은 테크 기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제 단순히 칩 설계를 넘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칩 업체로서 그냥 단순한 반도체 업체로서 엔비디아를 바라본다면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요. 앞으로 이제 컴퓨팅 플랫폼 구축 기업으로 본다면 성장의 기회는 아직도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년 전 2012년도 이익 규모는 인텔의 4%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인텔의
50%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25년 이후에는 이익 규모 면에서 인텔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3월 후반에 4일 동안 2022년 첫 번째 GTC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GTC 행사는 엔비디아의 AI 최신 기술과 미래 버전을 살펴볼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공개했던 음성 AI나 그래픽, 컴퓨터 비전, 자연어에 대한 이해, 추천 엔진 같은 혁신 기술이 결합된 옴니버스 아바타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리테일 분야나 화상회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나 로봇 등의 AI 비서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가상세계 시뮬레이션, 이 옴니버스의 디지털 트윈 생태계 확장과 그리고 로보틱스 플랫폼, 자율주행 차량용 플랫폼, 양자 컴퓨팅과 물류 산업용, 그리고 기후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지털 트윈 E2, 어스2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축 계획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텔의 같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이익 규모를 앞으로 천천히 넘길 수 있다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되게 사업 자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예상치를 또 높게 상회하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이 1.32달러였다고 하네요. 지포스의 신제품 출시 효과가 나오면서 게이밍 부분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판매 기업의 지포스 탑재가 좀 증가했다고 하고요. 데이터 센터 쪽은 매출액이 이제 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솔루션 개발 소프트웨어인 엔비디아 AI 그리고 VM웨어의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엔비디아 옴니버스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시장을 좀 앞으로 공략을 할 예정인데요.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상현실에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개발 플랫폼이고요. 이것은 무조건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만 가동됩니다. 엔비디아의 신성장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수요에 기반해서 4분기 매출액이 또 기록이 됐고요. 이제 4분기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이미 무료 배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업 버전은 유료 제공이고요. 개인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능이 워낙 풍부해서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예상되고요. 현실의 물리 법칙을 가상 세계에도 적용을 해서 건축 설계도를 만들거나 충돌 실험을 한다거나 인공지능 로봇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좋은 회사에도 리스크 요인은 있는데요. 주요 경쟁사인 퀄컴이나 AMD와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반도체 가격을 서로 이제 깎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다거나 신제품이 너무 늦게 출시된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이제 차트 상황을 잠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상승세를 유지해온 기업입니다.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고평가되었다, 약간 거품이 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면은 그죠, 정말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깊은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앞으로 사업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옴니버스 같은 가상현실 사업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완전히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수급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에서 주봉 차트상 62평선 근처에 두 번에 걸쳐 지지받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다면
다시 최고점까지도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주봉 차트의 이 122평선인 150달러까지도 열려 있으니 한꺼번에 매수 진입을 하는 것은 위험할 것입니다. 주식 차트를 볼 때도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요. 상승하는 것, 하락하는 것, 횡보하는 것까지 변수를 고려해서 볼 수 있으면 좋고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오지 않으니까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보고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홀릭에 대한 소개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홀릭이라고 하고요.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아서 시장이 주는 수익을 챙기실 수 있도록 시청자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모토는 안전매매인데요. 다들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분할 매수, 분산 투자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실 수 있도록 시청자님들의 심리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주식과 파생에 대한 교육 내용, 그리고 업황 테마,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뉴스, 투자 심리 같은 내용들을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질의응답도 당연히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타이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한 매매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저는 주식이랑 파생의 비중을 3대 7대3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현금 비중을 꼭 30% 정도 보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선물 대응을 했던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제 전체 자본금의 30% 정도 되는 대응을 파생 상품에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해외 선물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을 대응하고 있고요. 이번 2월 한 달 동안 누적 수익은 국내장에서 1,100만 원, 그리고 해외장에서 2,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파생 상품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 정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파생 상품에서도 좀 안전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스캘핑을 한다거나 계약수를 많이 싣지는 않고요. 이제 선물과 옵션으로 해지 대응을 한다거나 선물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런 방법들도 방송 중에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소중하지만 파생 상품에서 나오는 수익도 놓칠 수 없으니까요.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파생 상품 대응 해낼 수 있습니다. 실시간 공개 방송 참여 방법은 노란통 메신저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홀릭 안전매매를 검색하시거나, 그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의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이 어땠는지 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코스피는 2,747.08포인트로 1.61%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912.32포인트로 1.88%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은 그 전날에 발언이 나왔던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덜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0.5% 지지한다가 아니라 0.25%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속도에 대한 긴축 속도에 대한 조절이 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약간 제거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제 물가와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MSCI나 FTSE 지수에서 러시아가 제외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은 러시아 지수 주식이 제외되면서 그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MSCI 지수 쪽에서 그 자금 유입이 들어오더라도
사실은 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 주식이 평가 금액이 굉장히 낮아졌을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있죠. 지금 몇몇 대형주들은 러시아 주식에서는 9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 러시아 증시가 다시 개장이 되더라도 이것을 팔았을 때 남는 이 자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거는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 규모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중국 쪽이나 대만, 홍콩 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 증시 자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좋았던 업종은 건설, 건자재,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이 폐지되면서 건설, 건자재 쪽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의약품 쪽은 성장주가 반등하는 가운데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이 앞으로 이제 결론이 임박했다 하는 관측에서 또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좀 최근에 상승세가 좋은데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오일 가격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좀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 마진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운 업종도 요즘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였고요. 575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이 삼성전자, 그 다음 H&M. 사실 이 삼성전자에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도가 계속해서 들어왔었는데 그게 좀 드디어 전환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당연히 이때까지 삼성전자를 팔았던 규모를 생각하면은 이 삼성전자 456억 원 매수가 큰 건 아니지만은 좀 이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쉬는 시간을 했다가 다시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식 교육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용거래와 미수거래 그리고 반대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종의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신용투자로 들어갔는데 이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가 많은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포함을 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의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 보증금을 지불하고 주식 매수 대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주식을 신용으로 매수하는 것, 그리고 대주거래, 공매도하는 것 모두 신용거래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 매입금액 전부를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입금액의 일부만으로도 주식의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자는 주식 대금의 40에서 60% 정도만 납입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증권회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신용거래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제한되어 있고요. 모든 주식을 신용거래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한도, 거래 기간, 상환기간, 상환일, 이자율 이런 것들은 증권회사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를 할 때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현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해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데요. 주식을 매수할 때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할 경우 미수거래를 사용해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수거래 같은 경우는 결제일이 2일 후입니다. 2일 후. 만약에 결제일까지 매입 대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가 미수금만큼의 계좌 주식을 하한가로 판매하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30일간 그 증권 계좌가 모두 동결되고요.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신용거래나 대주거래에서도 비슷한데요. 신용거래, 대주거래, 미수거래 모두 시간 제한이 있고요. 담보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기 시점까지 주식 매입 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보유 주식에서 손실이 많아져서 일정 담보 비율 이하로 평가 금액이 내려갈 경우, 그때 증권사 측에서 강제로 주식을 청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나서 이 빌린 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가끔 여러분 아침 장전 동시효과에서 하한가를 표시하는 주식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주식 주문들이 이렇게 신용잔고나 미수거래 잔고가 반대매매 주문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나갈 때는 반드시 이제 시초 가격에 체결되도록 주문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하한가에 주문을 냅니다. 그래서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는 투자자님이 예상하신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내고 손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30% 정도의 손실이 나 있었는데 실제로 체결되는 것은 50% 이상 손실에서 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거래로 매입한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기 이상으로 투자하려고 이제 신용거래로 매입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거래 정지가 된 여러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이 생명배임으로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가 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도 이제 직원의 횡령으로 오랜 기간 거래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우선은 거래 정지 종목의 경우에는 신규 신용 대출 불가는 물론이고요. 원래 대출의 만기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즉 만기일이 오면 무조건 갚는 게 일단은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면은 증권사들은 투자자님께 만기 상환 또는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는데요. 일단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변제가 우선이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갚지 못한다면은 갖고 있는 다른 보유 주식이 반대 매매가 됩니다. 만약에 주식도 없다면 미수금으로 전환돼서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세 가지 절차인데요.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경우에 현금으로 못 갚는다고 해도 이제 그 반대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 자체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증권사별로 정책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증권사는 거래 정지가 풀릴 때까지 연체 이자를 추가로 매깁니다. 원래 내고 있는 신용이자 3%에다가 3%의 추가 이자를 부과하고요. 이자는 이자대로 내다가 반대 매매는 거래 재개 시점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 변제가 안 된다면 바로 반대 매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 정지된 주식 대신 투자자가 가진 다른 주식을 팔아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대신에 현금도 없고 계좌에 주식도 없어. 그러면은 이 돈이 미수금으로 전환이 돼서요. 내가 갚아야 할 돈만큼 계좌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해당 금액에도 연체이자가 꼬박꼬박 매겨진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도 금액을 넘기거나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권리락 설정을 통해서 계좌 압류 같은 법적인 절차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신용잔고가 많은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잔고는 신용거래에 있어서 이렇게 미결대로 남아있는 주식 수인데요. 어떤 거냐면 신용으로 매수를 하고 팔지 않고 남겨둔 주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투자자가 갚아야 할 부채이죠. 만기가 있는 부채. 주식시장 전체에 신용잔고가 얼마 존재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각 주식별로도 주식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용잔고는 대부분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된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매도 기회를 노리는 잠재적인 매도 세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자본금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신용잔고가 크게 늘어나 있는 종목은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 국내 주식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증착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부문에서 이 주요 장비는 ALD,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드는 반도체 부문의 주요 장비는 ALD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태양전지 쪽의 주요 장비도 있는데 이거는 PCVD, ALD 장비라고 부릅니다. 매출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10년이나 2012년도에는 태양전지 관련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요. 또 2016년, 17년도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매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이제 대부분 반도체 장비 관련 매출이에요. 점점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2022년도에는 반도체와 일부 태양전지 관련 매출의 성장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이 회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10년 평균치로 내봤을 때 한 2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력이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제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해외 반도체 고객사에서 반도체 증착 장비 매출이 되게 커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좀 더해져서 영업이익 개선에 좀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입니다. 해외 반도체 고객사의 매출 기여도는 한 30-4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ALD의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폴더블 휴대폰 있죠. 폴더블 핸드폰.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에 ALD가 도입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ALD 같은 경우는 D램의 카파시터용 외에도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미세화 및 고단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공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LD라고 하는 것이 좀 사용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물질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ALD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블용 OLED, 우리 이제 핸드폰 아시죠? 플립이라고 하는 거, 이제 폴더블 핸드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디스플레이 봉지 공정에 ALD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용 ALD 증착 기술을 양산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 판단되고요. 특히 폴더블용 이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PC를 역할을 하면서 굽혔다 펴는 동작에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패널의 내구성 증가를 위해서 이 공정에 ALD 도입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대형 OLED 시장은 LG 디스플레이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소형 크기의 OLED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제품은 대형과 중형 모두 사용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TFT 및 봉지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그리고 대형 OLED 투자가 진행되면 이제 반드시 수혜를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 태블릿 PC의 교체 주기는 스마트폰 대비 좀 한 2배 정도 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태블릿 PC용 패널의 내구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 폰의 경우는 일부 태블릿 PC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굽혔다 펴는 동작에 대한 패널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패널에 ALD 증착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태양전지 관련 이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021년 9월 유럽의 앵코어사로부터 이제 또 수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471억 원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제 효율이 좋고 구조 변화의 용이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코어사로부터 추가 수주는 일단은 초도 물량에 대한 양산성이나 효율성 등을 평가가 진행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더 대규모 수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약 10년간 태양전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해당 프로젝트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효율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태양전지 장비가 모두 사용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1,41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9% 성장,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71%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22년도에 이 회사의 반도체는 중화권이나 글로벌 대형 고객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 그리고 낸드와 비메모리 기존 장비가 확장되는 것, 그리고 신규 장비 매출 인식 같은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에서 투자가 진행되면은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신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신규 투자를 확대 중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영국, 유럽의 앵코어사의 태양광 장비 매출 인식, 그리고 신규 대규모 태양광 장비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슈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조정받는 가운데 이제 오히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최고점을 향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분 이상의 실적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PER이 6.9배, 그리고 올해는 8.0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는 이제 단위당 매출이 지속 증가하고, 그리고 고객도 다변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여전히 매력적인 업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차 상승 추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상승 확장형 패턴, 그리고 수렴형 패턴을 만든 후에 또 2월 말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상승 추세가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첫 번째 상승 추세보다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탄력이 정말 좋고요. 추세는 한 달 정도. 이제 이 첫 번째 추세를 만들었던 기간이 한 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나오는 추세도 한 달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원래는 이런 패턴 자체가 1차 상승보다 2차 상승의 진폭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매력적인 탄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이라는 뜻이겠죠.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저에 대한 소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시간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주식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전한 대응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을 항상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추가 대응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분별한 갈아타기 하지 않는 것.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사실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시거나 또는 손절하고 또 탄력 있는 주식으로 넘어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수익금을 내야 돼요. 그죠? 내가 손절을 해서 자본금이 줄은 상태에서 신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무분별한 갈아타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그런 탄력 있는 주식들을 대응을 해서 이제 손실나 있는 종목의 손실 금액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는 주식들 사서 우리가 이제 또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완전한 단타보다는 중기 대응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단타가 된다면 한 수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장기 대응까지 가기는 아무래도 호흡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힘들고요. 이제 중단기 정도의 주식 투자를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식 투자를 단기를 안 하면 단타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 그 갈증을 해소하나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파생상품 대응입니다. 파생상품 대응은 매일매일 진행합니다.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크루드 오일, 그리고 뭐 유로, 나스닥 같은 상품들을 이용해서요. 단타 대응을 그래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스캘핑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대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에 노출되는 횟수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은 대응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어갈 수 있어요. 주식도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좀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하고 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 오전 그리고 야간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으니까요. 오늘도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부디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